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24호 태풍 다나스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늘 오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 북상하고 있는 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에는 규슈 북부에 바짝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아마미 제도 남부의 오키나에라 부심 와도마리와를 지나서 이 마을에서 주택 등 14,20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또 현재 니가미와 이에야 마을 등에서 약 5,700세대가 전기 없이 지내고 있고요. 오키나와에서는 어젯밤 11시쯤 태풍의 영향으로 오키나와 현내 5개 시 약 2,90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현재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 공항 등에서 일본 국내선 항공편 111편이 결항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오늘 오후가 이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면서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해서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자신이 대화하고 협상해서 상식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사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예산안과 부채 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를 채무불이행, 이 디폴트 상태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와 부채 상한 증액에 협조할 경우 자신의 중점 추진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수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시사한 입장으로 해석이 돼서 공화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증시가 늘뛰기를 하고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은 큰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에 5년 동안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7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런 버핏 회장이 2008년부터 사탕 제조업체인 마스와 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너럴 일렉트릭 등 6개 우량 기업에 252억 달러를 투자해서 5년 동안 99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직도 일부 투자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고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성과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라는 그의 투자 철학을 실천한 결과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홍콩에서는 3천만 달러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낚시됐다면서요? 예, 어제 홍콩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118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사상 최고가인 3,06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3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타원형의 이 다이아몬드는 가공을 거치기 전에 299캐럿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경매가 사상 최고액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크리스티 보석 경매에서 10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기록한 2,6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6억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주춤합니다. 강서 쪽으로 가는 데는 올림픽대로가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영동대교에서 이천동 부근 일대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옆으로 가는 동일로는 화양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쭉 밀리고, 반대편으로도 영동교 사거리 부근 일대로 혼잡합니다. 영동대교와 함께 청담대교와 성수대교도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탄천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옆에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매주 화요일 준비해드리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도 어김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관련돼서 이 말씀 나누기로 이미 예고를 해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가 18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는데. 예,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네. 그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다는 거를 개막식 MC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예. 작년에 MC가 안성기 씨하고 중국의 탕웨이, 예. 그리고 올해 MC가 강수현 씨하고 홍콩의 곽부성. 그러니까 이것만 예. 보더라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라는 그 위상이 MC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양적으로 봐도 199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31개국에 169편을 상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70개국에 301편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적으로 봐도 거의 한 2배 정도가 그동안 팽창을 한 거고요. 특히 올해 그 처음 상영하는 영화가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또 해외에서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았던 지하장커라든가 차이밍 양이라든가 이런 해외 유명한 영화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이 이번에 펼쳐집니다. 예, 임권택 감독 회고전. 예.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서울에서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임권택 감독 회고전이요? 예. 거의 뭐 전 세계를 돌면서 어디에선가 하고 있죠. 예. 언젠가, 그러니까 항상 하고 있죠. 이 뭐 서편제로 대표되는 이제 감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대표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예,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해외 평가 어떻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해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예. 또 그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부산 영화제는 모든 아시아 영화인들의 축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부산 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칸 영화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들이 외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다라는 것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이 영화제라면 이제 콘테스트가 주목받는 경우가 있고, 또 마켓, 이 시장, 그 축제, 네. 뭐 이런 것이 주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산영화제는 마켓, 축제 뭐 이런 예.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축제의 의미가 예. 가장 강하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켓의 의미가 좀 강하고, 그렇죠. 콘테스트의 의미는 아직 지금은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깐느나 베를린 같이. 거의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콘테스트가 성장하려면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 처음에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가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뭐 작품 출품도 받고 영화인들도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예. 외국에 나가니까 1990년대 당시에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작품 출품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한국에 부산이라는 데서 영화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또 어디냐. 뭐 당시만 하더라도 서양권에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서울올림픽 때문에 이제 서울 정도만 아는 거지 부산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전고투를 하면서 겨우겨우 사람들 끌어오고 뭐 작품들 가져왔는데 막상 또 부산에 그 필름들을 가져왔더니 영사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당시에 막 필름을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막 자막이 안 나오기도 하고 온갖 사건 사고 그리고 당시에는 또 이 지방극장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했으니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관계자가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 극장에 들어왔다가 쥐한테 물려서 그래가지고 그 극장에다 고양이를 풀었더니 쥐가 다 사라지고 그랬더니 영화를 상영할 때 고양이가 울어서 운영요원들이 들어가서 고양이를 잡으러 다녔다는 그래서 극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극장 안에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서 야외에서 차라리 상영을 하자라고 했던 게 히트를 해가지고 그게 수영만 야외 상영이라는 그렇죠. 그게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행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국제적인 영화제가 됐죠. 이 쥐와 고양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죠?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그래서 남포동 시대에서 해운대 시대로. 그렇게 됐죠. 예, 또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부산 국제영화제를 앞부분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남포동과 해운대 간에 갈등도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 남포동 분들이 좀 더 원래 부산 토박이 시민들 원래 극장 있는 곳이죠. 근데 해운대 쪽으로 가면 좀 외지인들 위주의 행사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런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렇게 성공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도 아시아의 영화제는 물론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되겠다. 아시아의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략적인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영화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고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를 보려면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야 된다라고 인식이 생기던 찰나에 그 즈음에 아시아 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과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이 함께 올라간 겁니다. 게다가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한국 영화도 성장하고 부산국제영화제도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제 끌려왔던 외국 사람들이 막상 부산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영화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대거 몰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제라는 거는 예술 영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뭐 중년 관객, 전문가 관객 뭐 이 정도 차분하게 그렇게 하는 건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젊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몰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나고 뭐 바닷가에 포장마차가 쫙 있고 이러니까 막 시장도 있고 굉장히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보죠. 안 그래도 이 해운대의 그 포장마차를 소개한 외국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산국제영화제 우리나라의 작가들, 이 감독들이 발굴하는 이 그런 창구도 됐죠. 그렇죠. 옛날에 그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박하사탕이었는데 그게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죠. 그랬군요. 우여곡절 그때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걸 계기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설경구 씨가 무명 배우였다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갑자기 설경구 씨가 출연한 영화들 여러 편이 소개가 되면서 박하사탕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설경구 씨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의 컬트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김기영 감독 1960년대에 활동했던 감독인데 이분의 작품들이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또 재발견되면서 이 감독의 한여라는 작품이 나중에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해서 그게 또 칸 영화제 초청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이 김기현 감독 하면 한여, 충여, 저도 이게 몇 편이 기억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제라면 뭐니 해도 우리 그 젊은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레드카펫인데, 이 레드카펫에 이 여배우들이 남자 배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배우들이 의상, 이것이 또 연예 신문들인데, 일제히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명 배우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올해 레드카펫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드카펫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꽃이 된 게 2011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1년에 노출 드레스의 난이 일어났죠. 당시에 오이네 씨가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노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때까지 무명 배우였죠?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출 드레스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무슨 작품, 감독 이런 거는 기사가 안 되고 오로지 노출 드레스만.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게 무슨 영화제지 드레스 패션쇼냐 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또 바로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배소은 씨가 또 노출 드레스로 화제가 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렇게 또 계속 노출 드레스의 어떤 이슈의 중심이 되니까 올해는 또 부천영화제에서 여민정 씨가 다시 또 이 노출 드레스로 화제가 되고. 그건 사고 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글쎄요, 그게 사고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언론으로 판단하기로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사고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이던데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또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온갖 노출 드레스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나타나서 지금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고는 있는데 또 올해 좀 특징적인 현상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과거 2011년, 12년 때보다는 노출 드레스 논란이 조금 잦아들었다는 거,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저도 잘 모르는 배우분들인데 이 강한나, 한수아 씨 이런 분들 노출하고 의도적으로 심지어 젖가슴을 노출하고 속옷까지 노출하고 뒤 골반까지 노출한 것은 나 좀 지나치다고 좀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너무 노출 드레스 논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일으키려면 옷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는 요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대상작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개막작이 바라 축복이라는 부탄 감독의 영화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일본 영화를 많이 이제 주목을 했었고, 중국, 이란, 태국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 부탄까지 갔다는 거는 이 개막작을 통해서 그만큼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대표하는 아시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수많은 다양한 나라들을 점점 더 많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구 70만이 부탄이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이제 다국적으로 제작된 영화제. 감독은 이제 부탄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제 폐막작은 만찬이라고 김동현 감독의 우리나라 이제 작품인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은 단지 이미 제작된 영화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펀드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제작 지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영화제라는 점을 이번에 폐막작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만찬이 일각에서 가족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고전이 나타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김지훈 감독의 단편 영화 더 X를 통해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전면 270도, 그러니까 삼면 영화다는 거죠? 앞에 스크린, 옆 좌벽, 우벽 다 합쳐서 3면이 다 스크린으로 나온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런 스크린. 상영 방식을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여서 이것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해외 영화 중에서는 필립 가렐 감독의 질투라는 작품이 일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은 여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이 부산영화제가 앞으로 이 한국을 알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질적으로 보다 훌륭한 영화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지역에 밀착한 문화 페스티벌로서 그리고 이례적인 어떤 문화 행사가 아니라 영화 제작의 어떤 한국영화 산업의 토대가 되는 그런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거 또 마켓의 활성화 이런 것이 되고 지금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해간다면 결국에는 칸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사항이 현실화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저는 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경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15,000비트로 다시 추락했죠? 네, 7월 뉴욕 증시는 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예. 그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36.34포인트, 0.90% 내려서 14,936.2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5%, 나스닥 지수는 0.98% 빠져서 하락폭도 꽤 컸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 정치권이 결국 대타협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장기 어려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합상 마감 시한이 오늘 17일로 임박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어제 13%가량 올라서 지수가 19부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수가 19라면 한 달간 주가가 19%가량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높다는 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 연일 저희 방송 또 그 심각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 연금 부담 등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큰 채무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태우 의원에게 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902조 원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1272조 원에 70.9%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그동안 밝혀온 국가 채무 443조 대비,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서 GDP 대비 비율인 34.8%라고 밝혔는데 이거의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그 정부가 직접적 상한 의무를 지는 확정 채무만 국가 채무라고 계산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그 지출 가능성이 크고 또 그 금액 측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하는 국가 부채는 그 국가 채무의 2배를 넘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 관리기금 부채, 사회보장성 기금 등이 모두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국가 부채로는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0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예. 오늘 아침 그 뉴스 브리핑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근로시간이 내후년부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던데, 예,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을 해오던 건데요. 예. 결국 정부와 여당도 합의를 해서 현재 68시간에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2015년부터 이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주중 연장이 가능한 12시간, 토일요일 각각 휴일 시간 8시간씩 해서 16시간이죠. 그래서 합쳐서 68시간인데요. 당정은 하루 8시간씩 일주일간 40시간 유지하되 정정과 달리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서 16시간을 줄여서 근로 가능 시간을 12시간으로 18시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 방안대로 이를 즉각 시행할 경우에 기업이 저할 부담을 고려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또 번지고 있죠? 네, 지난 주말에 하이마트 등 양판점을 중심으로 갤럭시 S4 등 갤럭시 O4 같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할부 원금 17만 원에 판매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특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번호 이동 등의 주권으로 한 달에 6만 원대 요금제를 쓰겠다고 2년간 약정을 하면 17만 원에 판 건데요. 예. 네티즌들은 1년 만에 17만 원짜리 버스폰이 다시 풀렸다면서 발빠르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 이런 폭발적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방통위는 출시 초기 고가의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보조금 한도를 27만 원으로 현재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동통신 3사의 순환 영업 정지를 가하는 등 그런 각종 규제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 유료화한다면서요? 예,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재로 운영되는 북부구간과 도로공사 운영한 남부구간은 나뉩니다. 남부구간에는 5개의 무료 통행 구간이 있는데요. 총 64km에 달합니다. 모두 도심지 주변인데요. 도로공사가 이 같은 무료 구간을 내년부터 없애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차량으로 차량이 몰리면 무료로 인해서 차량으로 몰리면서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돈을 받기 위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요금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돈을 더 거두겠다는 거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내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한글날입니다. 한글 반포 567돌인데요. 올해는 2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돼서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글날을 앞두고 평소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충북 옥천군청의 재산관리팀 정윤정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윤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청에 근무하는 정윤정입니다. 예, 옥천군청 근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저
12년이 다 돼가고요. 처음에는 제가 고향인 상주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1년 11월에 이곳 옥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는 도유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공무원 생활에 벌써 20년이 되신 분이군요. 네. 예, 이 군청 내부 전산망에서 남다른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연결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세월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메일을 보내는 게 있는 분도 많으신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 읽고 싶은 분만 읽을 수 있게요. 지금 거기에 뭐 맞춤법 틀린 것 외에 네. 또 이 업이 틀리고 한 것도 많이 지적을 하신다면서요? 예. 예, 이 정말 참 고마운 이 일입니다. 이 실정법의 조항에서도 잘못 표기한 부분을 찾아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아, 제가 도유재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찰에 그러니까 붙인다를 우리 풀로 붙인다 할 때 붙인다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뵙게 된 데 있는데 그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법률 조항에 보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땅에 넘어졌다는 걸 갖고 지면에 전도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요즘에 보면 법제처에서 쉬운 법령 쓰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도 보면 법령에 특히 뭐 띄어쓰기라든지 너무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맞춤법 검사를 한 번만 하셨으면 그런 오류를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국회는 그래도 축조 심의를 꾸준히 하니까 괜찮은데 이 일반 조례 같은 경우는 이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5년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게 된 게 뭐 공문을 보면 다른 분들이 공문을 보면 매번 틀리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8급 때 공문에 자연불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총무계장님께서 정유정 씨도 이런 표현을 써나 하시는 거예요. 자연불학. 예. 이제 불학은 이제 일본 말에서 온 것으로 천민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랬죠. 근데 아직도 보면 시골에서는 말보다는 불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그 말을 썼는데 이제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자연불학을 자연마을로 고치신 겁니까? 예. 이 자연 동네, 이 자연 마을. 이 맞춤법 공부는 따로 하시는 겁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 하루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 같네요. 예, 조금 늘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애들이 2명 있는데, 초등학생이 2명 있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죠, 교과서에도요. 예. 지금, 옥천구청 경우에 이 장윤정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윤정이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예. 많이 그러셔요. 예, 정윤정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공서보다 맞춤법 실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주긴 했지만 아직도 좀 많고요. 직원분들이 이제 뭐 상위기관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공문이 오면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오는 공문이 틀렸으면 도에서도 그대로 그거를 잘못된 표현으로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고 군에서는 다시 그걸 또 문면으로 내려보내고요. 예, 그런 점이 많겠죠. 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율하고 열자 쓰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건 많이 틀리죠. 예. 예, 보통 다 그러니까 율이나 이응 열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응 쓸 때하고 리을 쓸 때를 구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 99.9%가 틀리는 게 있는데 현수막
개첩을 개시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개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문서를 쓰다 보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이게 틀린 말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썼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그냥 그대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내일 또 관공서를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있었어요. 내일 모든 관공서 다 쉬는 거죠? 예, 저희 남편도 며칠 전까지 공휴일인지 모르더라고요. 아들 아빠 내일 한글날 쉰다고 하니까 아직도 달력이 까만 날로 돼 있어갖고는 까만 날이잖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쉰다고 하니까 내일 하루만큼 휴식을 준 날이만큼 아이들이랑 같이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많이 달았으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공휴일이라는 걸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든 공무원이든 글을 작성하시는 분은 워드 프로그램에 있는 맞춤법 검사를 꼭 한 번만 해보시면 많은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북 옥천군청의 재산관리팀 정윤정 씨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서명운동을 오랫동안 펼쳤던 분이죠. 모군대학교 국어교육과 표은복 교수, 전화 연결해서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와 한글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표은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한글날입니다. 이 훈민정음 반포 567돌인데요. 특히 올해 한글날이 더 특별한 이유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공휴일 재지정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글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문화 유산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 일제 말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정말 그 백척간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그 민족 지도자들이 앞장서 벌였던 운동이 한글 운동이었어요. 바로 그 한글 운동을 전개하게 된 뜻도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1991년에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 이와 같은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낮구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다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표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이 서명운동을 오랫동안 펼쳐오셨다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우리가 2004년부터 그 해마다 한글날을 전후로 해서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잘못된 우리 말 글쓰기 사례를 사진 자료로 만들어서 전시회를 학생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전시회를 둘러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왜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서 호응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 한글 사랑 사진 전시회 이게 이제 올해로 9년째가 됐다고 지금 하시는데 전시회를 열 때마다 이 한글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길을 멈추고 그 간단한 설명문도 거의 다 첨부를 하거든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바로잡은 순화된 한글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문을 넣기도 하는데 읽고서는 모두들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글 순화의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어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한글날 올 때마다 늘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말과 거리파기가 심각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영향이 큰 드라마나 노래 제목이 그리고 가사에도 외국어가 남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서울 시내 지금 가게 이름들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 심각성이 너무 아주 참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한글이 정말 살아남기나 할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은 늘 자고 깨면 한글을 우리말을 쓰고 한글을 사용하고 하니까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을 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예. 학생들의 우리말 어휘가 얼마나 많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지 심지어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과 어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소통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한글을 지키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예, 지금 뭐 젊은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한 조어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비어도 너무 자주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그 이상한 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고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말 글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 관련된 어문 관련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그 주체가 정부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몇 해 전부터 늘 이게 자주 강조해오는 일인데 우리 국가기관들이 한글을 파괴하고 한글을 오남용하고 애국어를 너무 그 맹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너무 무관심하고 오히려 앞장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 1차적인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다고 봐요. 우리 말과 글을 잘 보존하고 다듬고 발전시키는 일에 강한 좀 의지를 우리 국가기관이 먼저 가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중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이 매체들, 미디어 말씀이시죠? 미디어들이 좀 솔선수범해 주었으면 한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고마운 말씀이신데 지금 한글날 23년 만에 이제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게 뭐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고 한글을 사랑하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이 좋은 방법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글날은 노는 날이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 논리대로 정말 노는 날만 많아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손해가 된다면 그거는 차라리 지정을 않느니만 못하지요. 그래서 이 날을 의미 있게 새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한글의 참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한글을 보호할 수 있으며 왜 보호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좀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좀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표은복 교수, 모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원자력 발전소에 부실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뇌물을 받아먹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입니다. 한수원은 빚이 8조 원이나 되는 빚덩어리 공기업이죠. 여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작년 한 해 법인카드로 낸 밥값이 무려 138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그 돈 중엔 업무상 꼭 필요해 지출한 돈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 외에 쓴 돈이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밥값 말고도 또 있습니다. 부당 지출로 보이는 내역을 보면 기가 콱 막힙니다. 피부관리센터의 정선 강원랜드에 여의도 노래방에서 걸거댄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쁜 비리로 한참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부관리업소에 가서 17만 영원의 관리를 받고 그 사유에 회사 비상경영의 효랑설명이라고 써놓았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복마전이라 하지만 그들도 양심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현대외교빈 공인회계사 유창호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0299번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영업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비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 출장을 한 경우 실비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시외 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직장생활 중에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은 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실비 변산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근로자가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시내 출장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고 급여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0299번님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과 시외 출장비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요. 회사 혹은 사업주가 시외 출장비를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실비로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이어야만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된다는 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